골프 운동의 성과와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 생활 방식을 현대사회의 생활환경에 걸맞게 지역 단위별로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현재 우리 시 신도시에 운영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시민들의 행정,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시설로서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민이 한데 어우러져서 삶을 즐기고 소통도 하는 공간입니다. 신도시 지역과는 달리 읍면 지역은 기존의 문화, 복지, 체육시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거나 또 없어서 이용하기 불편하고 또 규모가 작은 데다가 시설도 낡아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도농 간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읍면 지역의 복합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읍면 지역의 복합을 건설하기 위해서 2015년 읍면 복합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 대부분의 읍면 사무소가 낡은 점을 감안하고 농촌 지역 주민들의 문화 및 복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읍면 지역에 복합을 건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는 우선적으로 연동면과 조치원읍에 복합을 신축하고 기존의 한솔동 복합의 기능을 보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 세 곳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연동면은 기존의 연사무소 건물이 좁고 낡아서 안전성 문제도 있고 또 창조 마을 사업과 연계가 필요해서 읍면 지역 중에서 가장 먼저 신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조치원읍은 현재 인구가 46,000여 명으로 복합을 건립할 경우에 혜택을 받는 주민수가 많고 또 청춘조천 프로젝트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경부선 서쪽 시가지의 신시가지의 공공시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합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솔동 경우에는 현재의 복합이 4,227제곱미터에 불과해서 다른 지역 복합, 예를 들어서 아름동, 도담동, 종천동에 비해서 규모가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체육 주민자치활동 공간 지역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와 있습니다. 읍면 지역 복합의 성격과 규모는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기능을 두루 담아 최적의 규모로 건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연동면 복합은 복합 추진위원회에서 내판이 33-1번지 1호를 추천했습니다. 면적은 8,916제곱미터인데 건축 면적은 3,322제곱미터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97억 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토지 매입비와 설계비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 구성은 행정기능, 대여의실, 다목적 강당, 문화공간, 지역 특화기능, 생활체육시설 등을 배치할 예정이고 사업기간은 내년 6월에 착수해서 2018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19년 초에는 개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치원읍의 복합 건립을 위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조치원읍 공공건축물 재배치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건립 위치, 세부 시설 계획을 확정한 후에 2017년에 사업 시작해서 2019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솔동 복합의 기능보강 사업은 한솔중학교 맞은편 4,227제곱미터 부지에 건축 연면적 7,542제곱미터로 규모로 건립하며 총 사업비는 179억 원으로 이번 추경 예산에 설계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 건물에 들어선 주요 시설은 체육관, 노인복지시설, 다목적실, 지역아동센터 등이며 기존 건물에 배치된 문화의 집, 도서관, 체력관련 시설 등의 기능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시는 앞으로 복권 신축과 관련해서 읍면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에 지역 여건에 맞게 꼼꼼하게 공간 계획을 짜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면 복권 건립은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10개 읍면동에 3단계로 나눠 추진할 예정입니다. 1단계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연동면, 조치원읍, 한솔동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2단계 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부강, 분남, 견이, 전동면에 그리고 3단계 사업으로는 2022년부터 2022년까지 장군, 연기, 연서, 소정면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우리 시의 읍면동 복합 건립 사업이 우리의 상징이자 자랑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행복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로컬푸드 운동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농업회사업인 세종 로컬푸드 주식회사 출자를 통해서 지난해 9월부터 로컬푸드 직매점 제1호점인 싱싱양토 도담도담을 운영해 왔습니다. 싱싱양토 도담도담의 경영 실적을 보면 지난 5월 22일까지 개장 후 8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55억 8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회원은 만여 명, 누적 구매자 수는 27만 4천여 명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의 확산을 위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싱싱양토 아름점 신설, 싱싱문화관 조성, 로컬푸드 학교급식 운영, 농업인 가공지원센터 운영, 싱싱밥상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직매장 2호점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 개장을 목표로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인 싱싱양토 아름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매장은 아름동 주차타워 1층에 설치할 계획이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지원사업 공모에도 선정되어서 시설비의 약 30%인 1억 7,1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둘째, 싱싱문화관 조성은 싱싱양토 도담도담이 위치한 행정도시 지원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민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 및 농촌체험 그리고 공동체 활동공간을 담은 가칭 싱싱문화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설로서는 로컬푸드 요리교실, 신문화관 등 교육 및 체험공간과 도시민과 농민이 함께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싱싱문화관 조성을 위해서 금번 추경에 1차年도 사업비 14억 9천만 원을 반영해서 현재 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반기 중에 실시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은 올해 하반기부터 38개 교육교에 로컬푸드 학교급식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로컬푸드 수요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9월부터는 학교급식 로컬푸드 날을 교육청, 학부모단체와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넷째, 농업인 가공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매장에 로컬푸드 상품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8월부터 농업인 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로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하여 로컬푸드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과 위생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설계를 하고 있고 6월 말까지 운용 조직 구성, 7월 말까지 가공장비 설치, 8월부터 시제품 생산 및 납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장에는 과체류 가공 라인과 건조 분말 가공 라인, 그리고 반찬 가공 라인 등 3개 라인으로 구성되며 음료, 서민식, 장아찌 등 다양한 가공 제품을 로컬푸드 매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싱싱밥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의 로컬푸드 식재료를 활용한
싱싱밥상을 운영해서 체험과 관광을 결합한 사업을 벌이고자 합니다. 올 하반기 중으로 싱싱밥상 1호점을 시범 추진하기 위해 추경에 1억 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농업인들이 도심에 있는 싱싱잡대 직매장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일방향 로컬푸드 운동에서 싱싱밥상을 통해 도시민이 농촌을 찾게 만드는 쌍방향 로컬푸드 운동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은 단순히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고 신뢰를 구축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도농 상생을 위한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 성공을 위해서 농업인과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여기 세종 예빈용 게스트하우스 관련 논란이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검토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한 안은 우리 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를 한번 했는데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고 여기 보면은 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을 다음 달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되어 있는데 다음 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 없습니다. 나중에 진행 상황을 봐서 추진 여부, 추진 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은 제가 정례 브리핑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항이 있게 되면 그때 발표를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취지는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세종시 지역 내에 호텔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예를 들자면은 도쿄에 있는 일본 관동 충청 향후에 회장 일행이 방문하셨는데 그분들도 세종시에 숙박시설이 없으니까 대전에 가서 숙소를 마련해서 이렇게 보내는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을 갖고 있으면은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세종 컨벤션 센터에 보면은 그 숙소가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그 행사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행사 준비 요원들이 그 숙소를 쓰고 있습니다. 숙소를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행사 준비하는 사람들 같으면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행사 준비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거기 마련된 그 숙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게스트하우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한옥마을을 우리 신도시 지역에 좀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한옥마을 같은데 대표적인 한옥 건물을 하나 부어서 우리 한옥마을의 그 대표 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좀 논의를 해본 결과 우리 의견이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지지 않고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검토를 한 후에 좀 논의하면 좋겠다는 쪽으로 실무적으로는 진행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게스트하우스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 말씀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질의가 계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걸어주기가 청남일보의 고로기자입니다. 일단은 국가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동면에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짓는데 사실 그 연동면에 보면은 시골에다가 노인분들 위주로 많이 사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그 노인 인구라든지 아니면 그 어떻게 문화 뭐 체육가 있지만 그거를 노인들 위주로 적절하게 이게 계획이 섰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설동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한설동 같은 경우에는 각 단지별로 피트니센터 이런 것들이 뭐 목욕탕도 있고요. 거기들이 지금 이용 수준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과다로 해서 그 한설동 독사무소에 사실 많이 몰리긴 했었는데 지금 상황들을 보면은 각 단지별로 피트니센터들이 텅텅 비어 있거든요. 뭐 골프장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그 방안 같은 경우는 혹시 검토를 안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복합 커뮤니티센터는 결국 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나 위치 선정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연동면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입지 선정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모아져서 한 곳으로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시설들은 큰 방향으로 보면은 행정, 문화, 복지, 체육시설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 구성과 관련해서도 역시 지역 주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연동면의 경우에는 특수성이 지금 현재 있는 연동면사무소가 굉장히 좁고 낡아서 뭐 수리를 한다 하더라도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한다 하더라도 좀 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면사무소를 포함해서 건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 주민들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적인 배려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사업 개요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문화 동사무소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회의실 또 주민자치 시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그 주민자치 또는 그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게 있나? 특별한 것은 따로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비슷하게.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대체로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이라는 게 대체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도 어르신들도 있고 또 여성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주민들 내에서 적절하게 공간을 어떻게 나눠 쓸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이제 선정 과정에서 조정이 돼야 될 그런 문제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솔동 지역 경우에는 이제 단지별로 단지 안에 부대 복리시설 주택법과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데 따라서 부대 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대 복리시설은 그 단지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건설하고자 하는 이제 복합은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솔동 주민 전체가 이용해야 되는 이제 공공시설인데 처음에 이제 한솔동 경우에는 첫 번째로 뭐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이제 첫 번째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욕심껏 이렇게 건설하지 못한 설계 발표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한솔동 복합 건설 과정에서 주변에 문화재가 발굴이 돼서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름동이라든지 보담동, 종촌동 이런 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면적이 다른 데는 아름동 같은 데는 한 15,0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한솔동 경우에는 한 4,200제곱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규모로 보면 약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서 한솔동 주민 숫자의 견주어 볼때 다른 동과는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면적 규모는 그렇게 산정을 했고요. 다만 이제 그 또 구성을 어떻게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솔동 주민들이 참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존중할 생각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이크 이쪽으로. 공금 관련해서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면사무소라든가 이런 거를 확장하는 데인가 아니면 새로 무슨 만들어서 건축하는 연동면은 좀 특수성이 있는데요. 연동면은 지금 있는 면사무소가 워낙 낡아가지고 고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옮겨서 그 면사무소도 넣고 다른 이제 주민복리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같이 넣어서 이렇게 만들 계획이고요. 예. 그리고 아마 다른 지역들 보면은 이제 면사무소가 아직은 연서동 같은 데는 면사무소가 아직 좀 상태가 좋습니다. 상태가 좋은 데는 그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복합에 들어가는 행정, 주민자치, 문화복지, 체육 이런 시설들 중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요. 조치원 같은 데는 각종 공공시설들 면적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부족한 시설들을 한 군데로 좀 모아서 건설하고 나머지 시설들은 재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관련해서 저희가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지금 어쨌든 1년이 좀 지난 것 같고요. 네. 1년 정도 운영하시면서 잘한 것만 좀 얘기가 좀 돼 있는데 운영하면서 좀 문제 같은 게 좀 드러났거나 개선할 방향이 좀 있는지 그걸 좀. 첫째는 그 참여하는 농민 숫자가 아직은 좀 적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 참여 농가 수가 193농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농민들에게는 이제 소득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농민 숫자를 좀 늘려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매장이 도담점 한 군데에 있으니까 그 주변 주민들은 이제 잘 이용을 하는데 멀리 있는 주민들은 이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인구 기준으로 보면은 인구 5만 명당 하나 정도 매장을 갖추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장을 갖추게 되면은 또 참여하는 농민 숫자도 좀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당초 우리가 계획한 대로 농민들 소득도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도 줄어들고 농민들은 도시민들로부터 혜택을 보고 도시민들은 도시민들대로 농민들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농촌 체험, 농사 체험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컬푸드 사업은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시작을 했었거든요. 처음 로컬푸드 매장 만들 때 지금 현재 그 로컬푸드 도담점 규모가 너무 큰 건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들을 좀 실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1년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할 걸 좀 더 크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하나 매장이 이제 수지를 맞추면서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루 매출 한 3천만 원 정도가 이루어지면은 충분히 이제 수지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한 2,700, 800까지 올라왔습니다. 주말이면은 한 4천 내지 5천 정도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것을 이제 처음에 연구를 했던 연구 용역을 맡았던 사람들은 한 3년 정도는 가야 자기가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 추세를 보면은 작년 9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한
1년 안에 그 정도 단계 이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생각보다는 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네, 아시안 뉴스 통신의 홍근진 기자입니다. 질문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 로컬 푸드 관련해서 첨부해 주신 자료에 보니까 4월 품목별 매출액 점유율을 보니까 채소류가 제일 많고 축산물 또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유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4월 한 달만 그런 건지 여기 통계 내신 분께 부탁을 드리면 전체 작년에 생긴 이후로 품목별로 좀 매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뽑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로컬 푸드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투입된 비용 그동안 예를 들면 지금 뭐 싱싱장터라든지 또 농산물 가공센터라든지 또 앞으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들어간 비용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전체적으로 뽑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수익성이 어떠냐 투자 대비 수익성이 어떠냐를 좀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시장님께서 이제 초기 단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 로컬 푸드 개념으로 진행했던 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농촌 인구가 다 도시로 떠나고 농촌이 어렵게 되면서 농촌을 살려야 되겠다는 의미로 로컬 푸드라는 개념이 나온 거고 그 이후에도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정보통신부라든지 또 심지어는 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체험마을 내지는 뭐 정보화 마을 또 산림농어촌 마을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서 이 로컬 푸드 개념을 발전시켜 왔는데요. 지금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걸 보면 예전에 그렇게 해왔던 사업들하고는 완전히 단절된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보화 마을도 예전에 굉장히 활황이 돼 있었는데 거기서도 다 로컬 푸드 개념으로 도시 농촌 연결해주는 체험 행사, 뭐 농산물 팔아주기, 심지어는 인터넷으로 쇼핑몰도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인데 지금은 그것들이 전부 또 무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 추진하는데 보관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복합 위치에 대해서 조치원 읍에 예전에 한번 발표하실 때 조치원에 있는 중앙공원 얘기를 한번 하셨거든요. 그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었나요? 노무현 대통령 7주기 추모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주최는 노무현 재단에서 했지만 주관을 노무현 대통령 추모공원 추진위원회에서 했어요. 예전에도 그 얘기 한번 나오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노무현 공원 위치를 지금 어디를 잡고 있는지 예전에 한번 얼핏 발표하신 바로는 중앙공원, 호수공원 근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중앙공원 문제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과연 노무현 공원을 유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품목별 매출을 보면은 곡물 같은 경우에는 실은 뭐 쌀, 보리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1년 내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다만 이제 햇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추수가 이루어진 뒤에 그때는 아무래도 쌀날이 이런 것들 좀 더 많이 사게 돼서 작년 10월, 11월, 12월 이때쯤에는 좀 더 소비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곡물 같은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구체적인 품목별 매출 구성 이런 것들은 통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접적으로 투입된 비용 말씀을 직접적으로 투입된 비용은 실은 이제
매장 만든 거, 매장 건설비, 그리고 로컬푸드 주식회사에 우리가 출자한 금액이 우리가 4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게 아마 직접적인 투자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농사 지으면서 농민들한테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 지원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뭐 로컬푸드 생산을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같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뭐 로컬푸드 때문에 지원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요. 뭐 그런 정도입니다. 이 역시 이제 그 예산 관련된 것들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수익 투자 대비 수익 비교를 할 때 로컬푸드 매장을 건설을 했으면은 그 로컬푸드 매장은 그대로 바로 소비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만큼 투자가 되면서 동시에 그만큼의 자산이 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도 같이 좀 봐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리마을에서 청라리에 있는 나리마을 같은 경우 로컬푸드는 뭐 같은 점도 있지만은 꼭 또 100% 같다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본격적인 의미의 로컬푸드는 전라북도 완주에서 처음 제대로 시행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당시 임정혁 군수가 추진을 했었는데 임정혁 군수 자신의 평가에 따르면 자리 잡는 데까지는 한 6, 7년 정도가 걸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그런 의미의 로컬푸드,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세종시에서 소비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세종의 로컬푸드라고 보면은 우리는 이제 시작은 이제 한 1년 정도 된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청라리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만을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배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하도록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로컬푸드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거니까 그 개념하고는 이제 딱 맞아떨어지진 않죠. 뭐 그런 사업들, 뭐 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그 사업들대로 로컬푸드와 별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원의 경우에 금년 하반기 중에 연구 용역을 시행을 해서 위치를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인 위치가 결정이 안 된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조치원 공원, 침산리에 있는 근린공원을 활용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공원은 주로 이제 문화, 체육 이런 용도에 쓰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복합 내용적인 보면은 복합에 행정, 문화, 복지, 체육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치원 중앙공원을 활용하는 건 역시 함께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무현 공원을 지금 민간 차원에서 공원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공원 추진에 관한 논의가 좀 활발하게 좀 진행되기 시작했는데요. 노무현 공원의 위치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살아생전에 생각에 비춰볼 때 규모가 크고 또 뭐 요란스럽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규모는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두 번째는 주변과 잘 어우러지는 뭐 그런 시설로 그런 공원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귀향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곳. 그래서 저는 우리 세종 호수공원 주변, 또 중앙공원 뭐 적절한 위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호수공원이 있다면 호수공원은 어느 위치를 활용해서 그게 일부 노무현 대통령 추모하는 그런 일부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그거를 충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역시 또
민간 차원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서 나중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 토지 구입을 그러면 재단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죠. 토지는 공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공시설이 되기 때문에 공원은 민간이 만든다 하더라도 공원으로 하게 되면은 시의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공원에 노무현 대통령님을 추모하는 이런 시설을 한다면은 공원은 우리 시에서 장소는 우리 시에서 제공하고 시설을 일부 노무현 재단이라든지 또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추진위원회와 함께 시설을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 같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그 민간 추진위원회가 토지를 매입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시장님 일정상 부득이 송수환 기자님. 동양국의 송수환 기자입니다. 로컬푸드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싱싱당터나 뭐 이런 건 그렇다 치고 아까 얘기하신 학교 급식 관련해서 아까도 애로사항으로 말씀하신 참여 농가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참여학과 38개 학교인데 이거를 수급이 가능하겠냐 이런 문제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컬푸드 조례의 취지가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직거래를 활성화해서 농가와 소비자의 소득을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대량 생산이나 그다음에 이제 주기적으로 만드는 농산물을 학교에다가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이제 여기 보도 자료에 보면 그 배송에 대해서 이제 업체를 하나 뭐 선정한다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뭐 시가 직접 관여하실 건지 아니면은 뭐 따로 업체를 선정해서 주실 건지 그리고 이제 농산물을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매입을 하다 보면 뭐 검수나 그다음에 뭐 유통 그다음에 거기에 드는 경비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데 지금 브리핑 과정에는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질문 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농민들이 참여를 좀 늘려나가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 초기 단계에 농민들 참여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이유는 처음에 농민들이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내다 놓은 농산물이 제때 잘 팔릴 것인가. 시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준비를 많이 했다가 내놨는데 팔리지 않으면은 뭐 우리만 손해 아니냐 하는 그런 인식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로컬푸드 자체가 특히 이 시골 영세농, 소농, 어룡농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좀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랬는데 이제는 로컬푸드 직매장도 좀 잘 운영이 되고 갖다 놓으면은 많이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한 8억 3천 정도 매출이 일어났는데 193개 농가가 참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 농가당 한 400만 원 이런 정도 우리 매출 올리는 거죠. 물론 이제 축산이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으니까 일반 농민들 기준으로 보면은 한 3, 400 정도 이 정도 매출이 일어난 건데 이런 수입이 이제 발생하는 것을 주변에서 봅니다. 보면은 이웃에서 이제 한 사람씩 더 참여하게 되고 제 목표로는 이제 연내 가급적이면은 한 2배 이상으로 좀 늘려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학교 급식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학교별로 그 영양사 선생님들이 식품을 구매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별로 많이 안 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쓰게 되면 우리 지역 농민들 소득이 높아지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유통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에 유익한 식품들이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영양사 선생님들이 그 식품을 구입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나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그 역할을 대행해주는 뭐 그런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시스템은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교육청, 그리고 로컬 관련돼서 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들이 함께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좀 더 구체화되면은 그때 가서 뭐 말씀을 드리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최대한 많이 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학교 급식비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전체 급식비 50%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저희가 교육청에 각각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그 대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소비 비율을 좀 높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그 기획팀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할까요? 예. 저기 연합뉴스 양현석 기자인데요. 뭐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세종시 부동산 거래 단속 권한은 지금 시에서 갖고 있는 건가요? 어디서 갖고 있는 거죠? 시에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시에서 갖고 예, 있는 거죠? 그 지금 뭐 경찰 조사도 지금 하고 있고 뭐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시에서는 뭐 따로 이렇게 대책 같은 거나 이런 대응책 같은 걸 마련하고 계시는 지금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는 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는 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평소에 우리가 이제 관계 법령에 의해서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뭐 단속도 하고 또 이제 뭐 고발 조치도 하고 그러는데, 평소에 우리는 이제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이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불법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건관 조치, 법령에 따른 뭐 고발 조치도 하고 영업에 대한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 과정에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 검찰과 공조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좀 협조를 하는 것들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뭐 지금 검찰 수사 들어가는 단계에서는 이제 그걸 수준에서 이제 시에서 이제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솔직히 이제 지금까지 세종시에서 너무 손 놓고 있는 바람에 이걸 이렇게 키운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해 5월 달부터 3개월 사이에 2-2 생활권이 풀리면서 3개월 사이에 6,000명 이상이 전매를 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때 당시에 어떤 조치나 뭐 시에서 그 단속 같은 거를 강화를 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알고는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6,000명 전매를 네, 분양권을. 네, 이게 상당히 되게 심각한 수준인데, 그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세종시가 사실은 지금 뒤에서 쏙 빠져 있거든요. 이게 그 이게 전매가 네. 이제 분양권 전매라는 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제 확인하는 게, 예를 들자면은 분양권 전매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불법이잖아요. 불법인데 또 민사적으로도 효력이 또 인정되고. 아닙니다. 그 불법이 아니고 전매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 뒤에 파는 거는 불법이 아니라 그 적법하게 파는 거라서 그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제 이게 투기로 이제 활용이 된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분양 실적이 만약에 1,000건인데 1,000건에서 뭐 몇 % 이상이 전매가 되고 있거나, 그리고 전매 가격이 프리미엄이 분양 가격이 몇 프로가 올라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조사가 됐을 때 이게 세종시에서 판단했을 때 이건 투기 가액이 됐다, 아니 투기 가액이 아니라고 이런 것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투기 가액을 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그게.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그 고려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종시에서 지금. 지금 저 이제 투기 과열이라고 보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아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자료 같은 거를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세종시에서. 이제 투기 과열이라고 저희가 볼 때는 투기 과열이라는 게 이제 뭐 주택 가격이 급등한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있을 때 투기 과열이라고 보는 건데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세종시에서 세종시 안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집값이 좀 더 많이 오르거나 그러긴 하지만 과거 우리가 여러 차례 투기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때와 비교해서 뭐 그런 투기가 이렇게 심하게 일어났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권 전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6천건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보지 않거든요. 시에서 다 하게 됩니다. 어떻게 확인해요? 그 전매를 하게 되면 양수감독권 신고를 일단 좀 시청하기 때문에 그 양도세나 취득세나 이런 것들이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다 관련 자료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번 검찰 조사에서 그 2012년부터 작년 4월달까지 모든 전매 기록을 검찰에 남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부동산 거래 인허가권은 아니 부동산 거래 그 단속 권한은 분명히 세종시에 있는데 세종시가 너무 뒷짐지고 있다. 그 검찰 조사에 있어서 너무 그 협조만 할 지금 상황에서 이제 검찰 조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검찰 조사에 협조를 해야 되는 상태지만은 그 이전 그 이후라도 이제 세종시 단속 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을 자체적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님 브리핑할 때도 아무런 지금 그 이후 검찰 조사 이후에 아무런 움직임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뒤로 빠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불법이 문제가 되는 경우하고 그 부동산 시장 관리 문제가 있는 경우하고 두 가지 경우가 있지 네네. 않습니까? 첫째 이제 불법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불법에 대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이 그런 거라고 봅니다. 저는.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시장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돼서 우리 세종시의 주거 불안이 크게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작년이나 지금 현재의 상황이 부동산 시장 관리 차원에서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 다만 그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문제가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형사적인 처벌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형사적인 처벌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협력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처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지금 불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2-2 생활권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좀 되게 그쪽이 되게 대규모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2-2 생활권에서 지금 전매를 한 사람들은 그 다 세종시 시민들입니다. 그 2-2 생활권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세종시 거주 2년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 분양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전매 기간이 1년이 딱 풀리자마자 다 팔아버린 거예요. 6천 명 이상 정도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상당한 숫자가 팔아버리고 있는데 이게 그 투기 그 수단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죠. 세종시 아파트가. 근데 이게 불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거는. 제가 여기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종시에서 너무 손 놓고 있다는 말씀. 아니 지금 여기서 토론하자는 그런 얘기는 아닐 거고 예. 그래서 제 입장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지 않습니까? 제가 제 입장을 말씀드린 거니까 제 말씀 다시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첫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불법이 있는 부분, 법률 위반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처벌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조해서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제 부동산 시장 그 과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과거 부동산 투기가 크게 문제가 됐을 때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집값이 크게 오르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두 가지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정확한 그 자료를 좀 수집을 하셔가지고 시장님이 그거를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매 규모도 모른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시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예,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